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오늘은 여몽전쟁 중에 강화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수전을 당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의 배경과 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몽골전쟁, 그러니까 여몽전쟁 당대의 고려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한때 학몽의 측면에서 긍정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여몽전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민중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어진 데에 집중하게 되면서 최씨 무신정권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가 학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 공감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 방송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무신정권이 몽골과 강화 수립 이후에도 이걸 자체적으로 무효화하면서 다루가치를 살해하고 강화도로 천도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 정권 자체는 유지를 했지만 그 결정의 대가에 대해서 정권에서 나서가지고 주도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후 전쟁에서 본토의 민중이 참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또한 당대의 무신정권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공리를 위해서 왕권을 수호한 게 아니고 호가호위를 위한 방편으로 삼은 데 가까웠다는 게 비판의 취지였던 거죠. 다만 오늘은 이런 무신정권에 대한 비판 논리를 여기서부터 잠시 배제하고 그들이 어떻게 강화도를 수호했는지 군사 측면의 역량이나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역사적으로 확실한 거는 무신정권이 38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강화도에서 굳건히 버틴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추적해봄으로써 고려군의 역량과 몽골군이 강화도를 공략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려 국왕과 무신정권의 강화도 입도는 1231년에 있었던 몽골의 1차 침공 이후에 진행되게 됩니다. 당시 고려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유지성 등에서 선전하지만 몽골군이 수도 개경을 포위하면서 고려 조정은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후 몽골군은 감시와 내정 간섭을 위해서 개경 평안도 일대에 감독관 다루가치를 72명 배치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당대의 실세이자 무신정권의 수장이었던 최이는 제추회의를 열어서 강화도 천도를 결정하고 다루가치를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 1232년 음력 6월에 수도를 강도, 즉 강화도로 옮기고 항전을 결의하게 됩니다. 본토의 상황이 이럴 때 고려 수군은 강화도와 인근 주요 섬에 배치돼서 몽골군에 대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측에서도 당연히 적의 심장인 강화도 공략에 물꼬를 트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렇다면 고려군의 수군 역량이 어땠는지 그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고려는 잘 아시다시피 시작부터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성장한 수군이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해군 통수 왕건이 자립하여 고려왕을 칭하였다 하는 자치통감의 기록은 이를 자타가 공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그 시작에 걸맞게 우수한 조선술도 갖췄는데요. 고려 시기에 소위 한선이라는 우리 고유의 선박 구조가 구체적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이 한선은 리아스식 침강 해안에 지리적 현상적으로 최적화된 그런 배의 구조였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은 지리적으로는 해안의 드나듦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갯벌은 평평하고 넓게 펼쳐져 있죠. 또 크고 작은 섬이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하루에 2번, 대략 6시간에 한 번씩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그리고 이때 조수의 높이 차이는 인천 근방에서 평균 8m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지리적 현상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한선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수군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만조 때 배가 해안이나 부두로 들어와가지고 정박할 때 그 배가 갯벌 바닥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대형인데다가 고중량의 배를 일으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배가 작전상의 필요시에 즉시 제출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배가 넘어져 있게 되면은 이런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배 밑이 V자형인 첨저선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고려의 한선은 우리 해안의 맞춤형인 평저선으로 고안돼서 배 바닥이 평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기항하고 제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구조뿐만이 아니라 고려에서는 평저선의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한 특별한 설계상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건 바로 계롱 혹은 가룡목이라고 부르는 추가적인 부재를 배 하부에 가로로 추가한 그런 공법이 특별함을 부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체 구조를 심플하게 유지하면서도 좌우연, 그러니까 양연에 외부 판에서 가해지는 수압이나 충격을 완화해가지고 선체의 강도를 강화한 건데요. 한선이 누수에 약하고 적재량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었습니다.
배의 좌우연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누수를 최소화하고, 상하로는 배의 상부에 있는 화물이나 갑판에서 가해지는 적재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또 한선은 역풍 항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었는데요. 이거는 풍향에 무관한 기동력을 가진 그런 배였다는 방증이 됩니다. 과거의 돛담배는 역풍을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만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지그재그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역풍을 이기면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자로 유명한 언더우드 박사가 한선이 네모도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7도 30분까지 역풍 항해가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 얘기를 그림으로 그린 우측의 그림만 보셔도 직관적으로 한선이 역풍 항해 성능이 상당히 높은 배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더우드가 언급한 한선의 역풍 항해 최고 속력은 3에서 4노트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대략 시속 5.6km에서 7.4km 정도 되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년에 출판된 개량형 한선의 항해 성능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실제로 한선으로 항해를 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한 건데요. 노령의 뱃사공, 그리고 경험이 일천한 선원이 탑승한 상황에서도 한선은 대략 시속 3.8km, 그리고 약 60도까지 역풍 항해가 가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근대의 도구임에도 숙련도에 대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한선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알게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평저선 기반의 고려의 선박 중에서 국용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군용선인 병선과 국내 운송용으로 좋은 선인 초마선, 그리고 국외 운송용인 무역선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용선, 그 중에서도 대형 군선인 누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선은 고려 초기의 기록부터 등장하는데요. 왕건이 궁예의 수하일 때 이 누선을 건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이가 96척, 고려척이 31cm 정도 되니까 대략 30m 되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당연히 평저선의 구조를 기반으로 갑판 위에 각종 구조물인 상장을 얹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배의 좌우연을 잇는 감옥의 끝단을 따라서 앞뒤로 길게 배의 난간인 현란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의 화살과 탐방어를 위해서 방패와 페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상단에 구조물인 상장의 갑판을 깔고 중앙에 지휘소 누각, 그리고 그 주변으로 내부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장과 누각을 통해서 지휘관이 높은 곳에서 교전 상황을 조망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형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선 외에 돌격선인 과선도 있었는데요. 고려사 병지에서는 현종 원년에 과선 75척이 건조돼가지고 동북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에 침입해오는 여진의 해적을 격파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참고로 여진은 유목 집단일 뿐만이 아니라 농경 집단, 그리고 해적까지 있었던 굉장히 다층적인 집단이었죠. 아무튼 고려의 돌격선인 과선은 선체에 철로 만든 뿔을 붙여가지고 적선과의 충돌을 통해서 적선을 당파, 그러니까 깨뜨려가지고 침몰시키는 그런 전선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좋은 선인 초마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려 시기는 수로를 이용한 조세 운반 제도인 조운 제도가 성립되고 운영되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운 제도가 운영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배의 적재량이 200석 정도 되는 반면 조운선인 초마선은 1000석의 곡물을 실을 수 있는 매우 큰 배였습니다. 이때 운송화물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누선에 있었던 갑판의 구조물인 상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고려 선박에 대한 당대 중국의 평가가 기록에 남아있는데,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긍이 고려 도경이라는 저서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도 이 평가가 몽골 측에서는 고려 수군을 접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접했을 수도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세기 초의 서긍은 고려 배가 송나라 배에 비해 그 기술이 뒤떨어진다는 그런 취지의 기록을 남깁니다.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래도 자기 시각에서 익숙한 게 최적이라고 판단한 그런 편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학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나온 그런 평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몽골에서 이 기록을 접했다면은 자신들이 수군에서도 나름대로 비벼볼 만한 건덕지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고려의 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군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몽골 침입 이전의 고려 수군은 중앙 군사제도인 이군 6위 체계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군을 관장하던 도황사, 그리고 지방 수군의 지휘 감독을 맡은 관청이었던 도부서에 각각 편제돼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차까지의 여몽전쟁에서 벌어진 강화도의 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몽골군은 1차에서 4차 침입기 동안 제한적인 해상 공격을 했고 5차 침입 당시에 비로소 본격적인 해상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요. 그 해상 공격과 고려군이 이를 막아내는 과정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후에 인용할 기록에 등장하거나 활약하는 군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면은 방호별감 같은 경우는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지에 파견됐던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로 방호별감, 그리고 제도 수로 방호사, 이런 직위들은 주로 몽골군의 해상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여몽전쟁기에는 몽골 수군의 수상 전투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몽골군의 시도 자체가 많지가 않았다는 얘기고요. 고려 고정 19년, 그러니까 1232년에 몽골군이 강화도로 가는 해로에 대한 정보를 좀 얻게 돼서 해상 공격의 활로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 실패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1236년에는 몽골군이 석도, 그러니까 대동강 하구에 있는 섬에 대한 소규모 침공을 시도를 했지만 이 시도가 실패했다, 이런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석도의 방호별감이 몽골군 3명을 사로잡아가지고 수도로 압송했다,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몽골 수군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5차 여몽전쟁인데요. 5차 여몽전쟁은 40여 년간 고려 전투에 엄청난 상흔을 남겼던 여몽전쟁의 순간 중에서 최악의 시간들이었죠. 40여 년 중에서도 특히 5차 침공이 벌어진 1254년은 고려사 24권의 기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먹먹해지는 한 해입니다. 이때 당시 몽골군의 장수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고종 41년, 그러니까 1254년 한 해 동안 고려 본토에서 20만 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갔고 전사자는 살 수도 없다는 그런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있습니다. 5차 여몽전쟁 당시에 몽골 대칸이었던 몽케칸은 몽골사에 한해서는 명군으로 평가받습니다. 국채탕감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달성했고 종교 측면에서 관용 정책이 두드러졌던 그런 군주인데요. 특유의 철두철미함을 타국인 고려 공략에서는 냉혹함으로 전환시켰고, 그런 냉혹함을 바탕으로 강화도라는 전략 목표에 집중하면서 고려와 몽골의 수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5차 여몽전쟁 개전 단계에서 고려는 몽골군의 사령관이었던 자랄타이에게 사신을 보내서 몽골군의 철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랄타이는 최양이 고려 국왕을 모시고 출륙해야 철군할 수 있다, 이렇게 완강하게 대답합니다. 고려를 완전하게 항복시키려면 고려 조정을 강화도에서 나오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분명했고 거기에 따른 주장을 한 건데요. 이거는 몽케칸이 수립한 전략 목표가 고려 국왕의 출륙으로 명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려 무신정권은 당연히 이걸 순순히 허용치 않았고, 이에 따라서 몽골군의 자랄타이는 강화도로 통하는 해로를 막아서 무신정권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령관으로서 직접 수전에 나섭니다. 그리고 자랄타이는 고종 42년인 1255년에 강화도와 해도로 연결되는 서해안의 주요 섬들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가장 먼저 조도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조도의 위치는 현재 황해남도 과일군에 속해 있는 초도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초도가 맞고 자랄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이 초도를 장악했다면 몽골군은 서해도와 북계 지역에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섬들과 강화도의 연계를 끊으면서 강화도로 진출하는 바닷길을 확보하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는 기록이 부족해서 상세하게 추론하는 건 좀 무리지만 강화도의 안전에 민감했던 무신정권이 요지였던 조도에 미리 수군을 주둔시켜가지고 전략적인 성공을 거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북쪽에서 강화도로 진입하는 거점이나 해로를 확보하려고 한 그런 자랄타이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에 굴하지 않고 자랄타이는 1256년에 강화도 남쪽에 위치한 대부도를 공략해가지고 남쪽에서 강화도로 진입하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안산에 속한 대부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도는 당대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미 고려의 정예인 별초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최양은 강화도와 인접한 대부도에 특별히 별초를 파견해가지고 대부도와 주위 해역을 방어하도록 이미 대책을 취해놓은 거죠. 이 대부도 별초는 몽골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야심한 시각에 인천 소래산에 숨어든 몽골병을 쳐가지고 이들을 패주시킵니다. 당시 몽골군이 1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 수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선발 특공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부도에 있던 고려의 별초는 대부도를 점령하려는 자랄타이의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대부도에서 배를 타고 출격해가지고 소래산 아래로 선제적인 기습 상륙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건 고려 수군의 정보력이 뛰어났고 기습하는 능력도 출중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고려 수군의 활약을 통해서 대부도를 장악해가지고 강화도를 남쪽부터 공략하려고 했던 자랄타이의 두 번째 계획도 저지됩니다. 대부도를 공격하기도 전에 제압당한 몽골 수군은
거기서 더 남하해가지고 해상 거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들이 노린 건 아주 현재의 아산 근방에 있는 섬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수군은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아산 근처의 바닷가에서 몽골군과 대치하게 됩니다. 아산은 지리적으로 강화도하고 가깝고 아산만을 통해서 서해로 넓게 열린 요충지죠. 특히 아주 근처의 평택은 주변에 많은 포구가 있어서 여기를 잃게 되면은 고려의 해상 주도권이 크게 침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산 일대에는 당대 고려의 13개 조창 중에서 하양창과 영풍창이라는 2개의 조창도 존재했습니다. 이 조창들이 충청도 지방의 징세를 담당했고 또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전라도의 조세까지도 운반을 종합하는 그런 일종의 물류 허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주는 전략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점이었습니다. 아주 일대를 방해하고 몽골군에게 밀려가지고 점령당한 지역을 공격하면서 그 지역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수연에 상륙해서 이 지역을 이미 점령했던 몽골군과 싸워서 적 수십 명의 목을 베고 포로 100여 명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최양이 은 6근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랄타이가 수전에 나서서 지고 또 지니까 여러 장수가 자랄타이에게 이제 그만 물러가서 서경에 주둔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랄타이는 몽케칸에 조서가 없다고 철군을 거절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당시에 몽골군이 굉장히 주력한 사업이 강화도 점령이었고 몽케칸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그런 방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군은 고려 수군에 의해서 강화도 북쪽, 남쪽, 그리고 아산만 일대의 해상 점령까지 실패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몽골군은 더 남하해가지고 전라도 지방에서 5번째 해상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랄타이는 이 5번째 공격에서 전에 없던 대규모의 수군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그 대규모 수군이 노린 거는 서남해 지방의 경제적, 전략적 거점이었던 아페도였습니다. 이 아페도는 고려 건국 이전에도 서남의 해상 세력의 근거지였고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도 군이 설치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요지였습니다. 이 아페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전라도에 당대 13개의 조창 중에서 무려 6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페도는 전라도의 조은선뿐만이 아니고 경상도의 조창에서 운반되는 그런 조은선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요지 중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세금의 대부분이 아페도를 경유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랄타이는 회심의 수단으로 이 아페도를 점령함으로써 고려의 조은노를 봉쇄하고 강화도 조정에 결정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수개월 동안 침공 준비에 나서는데 아예 군영을 담양에서 무안현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2달 동안 전선을 건조하면서 그 다음 달에 아페도 침공을 단행합니다. 이때 자랄타이가 건조한 병선은 70척이나 되고요. 이건 이전의 몽골군의 해상 공격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대규모의 준비였습니다. 이 아페도 전투에 임했던 몽골 수군은 배 한 척당 30명 정도 탔다고 추정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몽골 수군이 2100명 정도 동원됐고 전선은 70척에 달하는 그런 대부대였습니다. 몽골군은 아페도 침공을 지휘했던 장수도 이전보다 신경 써서 골랐는데요. 수전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다고 생각한 고려의 항장인 윤춘을 주장으로 합니다. 이 윤춘은 원래 현재의 경기도 양평군을 수비하던 그런 방어별감이었는데 몽골군의 4차 침입 때 투항을 해서 이 당시에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자랄타이 밑에서 몽골군을 보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랄타이는 계속된 실패 때문에 윤춘이 항장임에도 불구하고 고려군의 지리를 잘 알고 고려 수군과의 전투에서 더 활약할 거라는 생각하에 이 윤춘을 임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해야 됐기 때문에 몽골 관인 한 명을 감시관으로 해서 아페도 전투를 지휘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고려 수군의 방비는 어땠을까요? 몽골군이 이런 대대적인 준비에 나섰음에도 여기서도 고려군의 방비가 빛을 발합니다. 고려군과 아페도 사람들은 군성과 섬의 연안에 대포를 대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배와 육지에서 모두 몽골군에 대한 함포 사격이 가능하도록 그런 방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비태세에 몽골군은 공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고려군의 대대적인 함포 사격에 배가 침몰할 걸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달 동안 해전을 준비했음에도 해전을 전면적으로 보류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지상에서는 상대가 없었던 몽골군도 수상에서 압도적인 상대 우위에 있는 고려에는 예상 밖으로 속수무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계속 패배한 데 더해서 준비가 완전히 된 적을 맞이하면서 대다수 장병이 전의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당시 무신 정권은 자랄타이의 다음 공격 타겟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미 장군 이광과 송군비에게 수군 300명을 증원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전라도 해도로 급파했습니다. 이 내용은 타국의 기록인
신원사 외국열전 고려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은 왕철, 그러니까 고종이 몽골군이 섬을 공격할 거라는 말을 듣고 원군을 보내가지고 몽골의 대군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고려군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굴욕은 한 번 더 이어지는데요. 고려군의 활약에 항장이었던 윤춘이 몽골군으로부터 다시 귀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순 이후에 몽골군이 내린 작전 지시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 역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몽골군은 아페도해전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려 수군에게 패한 후에는 더 이상 1000명 이상의 대인원을 해상 공격에 투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해상 공격을 통해 가지고 강화도 정부를 견제하는 걸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2회에 걸쳐서 강화도 북쪽의 섬을 공격합니다. 1256년에는 평안북도 정주 해안에 청청항 하우의 섬인 에도, 그리고 1257년에는 강화도와 가까운 서해도 방면에 위치한 창림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공격 또한 모두 격퇴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신 김수광이 몽케칸을 만나가지고 그와 강화협정을 맺게 되고 결국 5차 침공을 강행한 몽골군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고려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몽전쟁의 서해해전을 통해서 무신정권이 최후의 보루인 강화도를 지킨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번의 시도에서 몽골군이 최대 2100명 정도의 군사밖에 출신시키지 못한 건 수전의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총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챙긴 사안인 만큼 강화도 함락이 몽골군의 핵심 전략 목표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서해의 많은 섬에 대한 견제는 본토 전반에 대한 제압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본토에도 충분한 병력을 배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남은 잉여 병력을 자신들이 열세에 있는 수상작전에 신중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대군을 투입했다고 해도 고려군이 우세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군의 수전에 대한 전술적인 평가를 내려보면은 고려의 무신정권의 선택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과 씁쓸함이 남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거기에 수군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강화도 방위와 정권 유지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군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전략 목표 설정에서부터 좀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요지를 점거하는 데 집중할 거면은 거기에 집중하든지 아니면은 애초부터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할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노선을 잡지 못하고 하나가 막히면 차 안을 선택하는 그런 중구난방식의 전술이 그들 실패의 주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 거는 수군 전력 측면에서 고려군에 비해 질적으로 크게 열세였다는 점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쭉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가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최대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